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62세 독일 여성이 울었습니다. 단지 이곳에 다녀왔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의 어머니는 전쟁 후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유언 한 줄이 그녀를 한국으로 이끌었어요. 이것은 엘리자베타 로렌츠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베타 로렌츠입니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출신으로 올해 62세예요. 40년간 간호사로 일하다 작년에 은퇴했죠. 지금까지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방송에서나 가끔 들었을 뿐 특별한 관심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어머니 마르가레테는 한국 전쟁 당시 적십자 간호사로 참전했어요. 제게 종종 한국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솔직히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또 시작이네라고 생각하며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저에게 한국은 그저 지도에서나 볼 수 있는 먼 나라였어요. 6개월 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평화롭게 눈을 감으셨어요. 장례를 마치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 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봉투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떨리는 손으로 열어보니 안에는 편지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엘리, 내가 떠난 후 이 글을 읽고 있겠구나. 마지막으로 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싶어. 꼭 한국에 가보렴.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있던 곳이야.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애를 느꼈단다. 내가 직접 경험해보길 바란다. 사랑한다, 엄마가. 그 순간 어머니의 한국 이야기가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된 마을에서도 서로를 돕던 사람들, 마지막 쌀을 나눠주던 할머니, 외국인 간호사에게 감사를 표하던 아이들. 어머니는 한국을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곤 하셨어요.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전쟁 직후에 한국과 지금의 한국은 다르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뉴스에서는 북한과의 갈등, 경제 위기, 사회 문제만 보도하곤 했습니다. 아직도 북한 뉴스만 나오는 나라잖아. 제 머릿속에는 그런 편견이 자리 잡고 있었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용기를 내어 아시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우선 일본 도쿄와 중국 상하이를 들른 후 한국 서울로 가는 일정이었어요. 솔직히 한국에 대한 기대는 가장 낮았습니다. 어머니의 편지를 챙기고 담담한 마음으로 여행을 시작했어요. 친구들은 제가 혼자 아시아 여행을 간다고 했을 때 걱정했습니다. 그 나이에 혼자? 그 언어도 안 통하는데 괜찮겠어? 그런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한 줄의 유언을 실현하기 위해 두 번째 고향이라는 어머니의 말을 확인하기 위해 떠나야 했어요. 비행기 표를 예약하고 숙소를 정하고 여행 가이드북을 살펴보며 여정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의 옛 사진첩도 가방에 넣었어요. 전쟁 당시 찍은 흑백 사진 속에는 제가 알던 어머니와는 다른 젊고 활기찬 모습이 담겨 있었죠. 그 사진들 속에서 어머니는 항상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고난 속에서도 그런 미소를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궁금해졌어요. 첫 번째 목적지 일본 도쿄에 도착했습니다. 하네다 공항은 깨끗하고 조용했어요.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전철은 정확히 시간표대로 운행되었고 거리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죠. 처음에는 이런 완벽함에 감탄했어요. 아시아의 선진국이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3일이 지나자 도쿄의 분위기가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지만 어딘가 경직되어 있었어요. 외국인인 저에게 말을 걸거나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길을 잃고 역 직원에게 물어봤는데 단지 영어로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불편한 표정을 지었어요. 결국 기계적으로 안내만 해주었죠. 도쿄에서의 마지막 밤,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완벽하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지만 어딘가 차갑다. 그리고 다음 날 중국 상하이로 향했어요. 상하이는 도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푸둥 공항에 내리자마자 활기찬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도시는 거대하고 화려했습니다. 마천루가 하늘을 찌르고 네온사인이 밤하늘을 수놓았죠. 처음에는 이 역동적인 분위기에 압도되었어요. 이곳이 진정한 아시아의 미래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상하이의 이면을 보게 되었어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 불친절한 서비스, 곳곳에서 발견되는 위생 문제들. 한 번은 유명 관광지에서 줄을 서고 있는데 현지인들이 아무렇지 않게 새치기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날, 제 지갑이 없어졌습니다. 다행히 여권과 신용카드는 호텔 금고에 두었기에 큰 문제는 없었지만 마음이 불편했어요. 호텔로 돌아오며 생각했죠. 두 도시 모두 겉은 화려한데 안엔 뭔가 비어있어. 다음 목적지는 한국 서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에 대한 기대는 크지 않았어요. 일본처럼 발전되지도 않았을 것이고 중국처럼 역동적이지도 않을 것이라 생각했죠. 어쩌면 두 나라의 단점만 모아놓은 곳일지도 모른다는 약간의 불안감도 있었습니다. 서울행 비행기를 타기 전 어머니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어보았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따뜻했던 기억이 있던 곳이라는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어머니가 느꼈던 그 따뜻함을 저도 느낄 수 있을까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첫 인상은 깔끔함이었어요. 넓고 밝은 공항 내부,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직원들.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 비슷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곧 차이점을 발견했어요.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에 안내 표지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 다양한 언어로 표기되어 있었어요. 심지어 독일어도 있었죠. 작은 배려였지만 외국인을 환영한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섰을 때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어서 오세요라고 한국어로 인사한 후 바로 웰컴 투 코리어라고 영어로 말했어요. 도쿄에서 만났던 공항 직원들의 경직된 표정과는 달랐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그 미소에서 따뜻함을 느꼈어요. 공항에서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영어로 대화를 시도했어요. 서툰 영어였지만 그 노력이 고마웠습니다. 첫 방문인가요? 서울이 마음에 들 거예요라며 이야기를 이어갔죠. 도시 풍경에 대해, 한국 음식에 대해, 심지어 한국 전쟁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제가 어머니가 한국 전쟁 당시 간호사였다고 말하자 택시 기사님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당신 어머니 같은 분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어머니가 이런 감사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기뻤을까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로는 깨끗했고 차들은 질서 있게 움직였어요. 신호를 위반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죠. 상하이에서 보았던 혼란스러운 교통 상황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한강을 건너며 드넓은 강과 강변을 따라 조성된 공원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도시 한가운데 이렇게 자연이 살아 숨쉬고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자마자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에 감탄했습니다. 현대적인 빌딩들 사이로 고궁의 지붕이 보였어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방 안에는 간단한 웰컴 키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생수, 과자, 그리고 놀랍게도 외국인을 위한 간단한 한국어 회화집까지 있었어요. 작은 카드에는 편안한 휴식 되세요라는 한국어 문장과 그 밑에 영어, 독일어 번역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세심한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피곤함에 샤워를 마치고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이제껏 가졌던 한국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이 나라는 뭔가 달라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죠. 어머니가 말씀하신 두 번째 고향이라는 표현이
이제 조금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첫 번째 관광지로 경복궁을 선택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곳이었어요. 경복궁으로 향하는 길에 아침 출근길의 시민들을 관찰했습니다. 모두 바쁘게 움직였지만 질서는 유지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경복궁에 도착하니 웅장한 정문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고궁의 아름다움에 감탄하며 표를 구매했어요. 외국인이라고 하자 직원이 영어 안내 책자를 건네주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오디오 가이드를 들으며 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궁 안은 생각보다 평화로웠습니다. 넓은 마당과 아름다운 건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어요. 고요함 속에서 역사의 숨결을 느낄 수 있었죠. 사진을 찍으며 천천히 걷고 있는데 한 노인분이 다가왔습니다. 외국에서 오셨나요?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건네셨어요. 자신을 김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셨는데 은퇴한 역사교사라고 했습니다. 저는 독일에서 왔다고 대답했고 어머니가 한국 전쟁 때 간호사로 일했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어요. 김 선생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당신 어머니처럼 전쟁 때 우리를 도와준 간호사 이야기는 전설처럼 내려오죠. 그분들이 아니었다면 많은 생명을 잃었을 거예요. 김 선생님은 자원에서 궁의 역사를 설명해 주셨어요. 조선 왕조의 이야기, 일제강점기의 아픔, 그리고 현대 한국의 발전까지. 2시간 동안 함께 걸으며 들은 이야기는 어떤 가이드북보다 값진 것이었습니다. 헤어질 때 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렌츠 씨, 당신 어머니께 한국인들은 영원히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이 어머니의 발자취를 따라 이곳에 온 것도 큰 의미가 있어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이렇게 살아있다니 놀라웠어요. 오후에는 광장시장을 방문했습니다. 활기찬 시장 분위기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다양한 음식 냄새,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 물건을 살피는 사람들. 모든 것이 생동감 넘쳤죠. 어묵 가게에서 따뜻한 어묵을 맛보고 떡볶이도 도전해보았습니다. 매웠지만 맛있었어요. 시장 안에서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였습니다.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상인이 다가왔어요. 혹시 찾으시는 곳 있어요? 따라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분은 자신의 가게를 비워둔 채 저를 출구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도움에 감사하다고 하자 별말씀을요. 외국에서 오신 손님인데 당연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상하이에서 제 지갑을 잃어버렸던 경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도움을 주는 모습에 감동했어요. 어머니가 말씀하신 따뜻함이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그곳에서 진정한 인간애를 느꼈단다. 오늘 만난 김 선생님과 시장 상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어머니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감정을 저도 느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셋째 날 한강공원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호텔 직원이 추천해준 여의도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평일 오전이었지만 공원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 강변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민들로 활기찼습니다. 벤치에 앉아 한강의 풍경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이틀 동안 서울에서 경험한 것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어머니의 편지가 궁금해졌어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그곳에서 인간의 온기를 처음 느꼈단다. 폐허 속에서도 서로를 돕고 나누고 위로하는 사람들. 내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차별하지 않고 오히려 감사해하던 그들. 물질적으로는 가난했지만 마음만은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70년 전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그런 마음을 간직했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지금 이 도시를 이루고 있는 거겠죠. 그들의 DNA에는 어머니가 느꼈던 그 온기가 여전히 흐르고 있었어요.
그때 한 무리의 초등학생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생님을 따라 공원을 청소하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집게로 쓰레기를 주워 봉투에 담았고 어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공공장소를 깨끗이 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갑자기 눈물이 났습니다. 엄마, 당신 말이 맞았어요. 여긴 따뜻해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어머니가 이곳을 사랑했던 이유가 이제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강변에 앉아 있다가 도시락을 파는 매점에서 김밥을 사 점심을 해결했어요. 옆 벤치에 앉아있던 노부부가 미소를 지으며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서툰 영어로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분들은 매일 아침 한강에서 걷기를 한다고 하셨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아름다운 풍경도 즐기는 일상이라고요. 노부부는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더 관심을 보이셨어요. 독일과 한국은 비슷한 점이 많죠. 분단의 아픔도 겪었고 전쟁 후 경제 발전도 이루었고 두 나라의 역사적 유사점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노신사의 지식에 놀랐습니다. 글로벌 시각을 가진 노년층이 많다는 것도 인상적이었어요. 오후에는 한강 유람선을 타보기로 했습니다. 배에서 바라본 서울의 전경은 더욱 아름다웠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과 전통적인 산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고 있었죠. 유람선 직원들의 친절한 서비스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미소 지으며 승객들을 배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유람선에서 내린 후 다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며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강물에 반사된 빛들이 마치 별들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문득 행복이라는 감정이 밀려왔어요. 낯선 도시에서 혼자 여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함과 안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말했어요. 엄마, 이제 이해해요. 왜 이곳이 당신의 두 번째 고향이었는지. 넷째 날 시내 곳곳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명동, 인사동, 북촌 등을 방문할 계획이었어요. 한국의 대중교통은 이미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었지만 직접 경험해보니 그 편리함에 감탄했습니다. 지하철에서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가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차가 꽉 차서 서 있었는데 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소년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에게 양보해 주었습니다. 미소와 함께 작은 목례까지 해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지만 소년은 끝까지 예의를 지켰습니다. 결국 그 자리에 앉으며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어요. 그 모습을 본 주변 승객들도 따뜻한 시선을 보냈습니다. 어느 나라든 노약자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문화는 있지만 여기서 느껴진 것은 단순한 의무감이 아닌 진심 어린 배려였어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도시의 품격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습니다. 지하철에서 내려 인사동으로 향하는 길이었어요.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급차가 오고 있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신호가 바뀌자 모든 차량이 일사불란하게 도로 오른쪽으로 비켜주었어요. 어떤 지시나 단속 없이도 마치 미리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상하이에서는 응급차가 지나가도 대부분의 차량이 신경 쓰지 않았던 것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교통 문화를 넘어서 타인의 응급 상황에 공감하고 배려하는 시민의식의 표현이라고 느꼈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인사동 거리를 걷다가 잠시 쉬기 위해 전통 찻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의 행인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한 어린아이가 제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5살 정도로 보이는 여자아이였습니다. 할머니, 이거 떨어뜨리셨어요. 아이의 작은 손에는 제 손수건이 들려 있었어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아이가 주워다 준 것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다가와 미소 지으며 사과했어요. 죄송해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저는 아이의 친절함에 감동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예의 바른 아이를 키우셨네요. 어머니는 부끄러운 듯 웃으며 아이들에게 남을 돕는 것의 중요성을 가르치려고 노력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날 오후 북촌 한옥마을을 구경하다가 길을 잃었어요. 지도를 보며 당황하고 있는데 한 노부부가 다가오셨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서울 어떠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까요? 이분들은 근처에 사신다며 제가 가려는 곳까지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길을 알려주는 것을 넘어서 동네의 역사와 특별한 장소들까지 소개해 주셨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어머니의 유언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노부부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당신을 통해 다시 한국에 돌아온 거네요. 정말 의미 있는 여행이군요.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나려고 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하루 종일 만난 사람들은 모두 낯선 외국인인 저에게 자연스럽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그것도 어떤 대가나 보상을 바라지 않고요. 어머니가 전쟁의 폐허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다던 그 마음이 7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도시의 DNA에 녹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쓰며 느꼈어요. 서울은 단순히 현대적인 건물과 편리한 시스템을 갖춘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품격 있는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따뜻한 공동체였어요. 이런 도시를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른 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깊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 마지막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어머니가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장소 중 하나라고 편지에 적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어머니 시대의 박물관과 지금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이어지고 있기를 바랐습니다. 박물관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현대적인 건물 안에는 한국의 유구한 역사가 체계적으로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모든 전시품에 한국어뿐 아니라 영어, 중국어, 일본어 설명이 함께 있었다는 점이에요. 심지어 무료 오디오 가이드는 독일어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선사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리고 근현대사까지 천천히 전시를 둘러보며 이 나라의 역사를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특히 한국 전쟁 관련 전시에서는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폐허가 된 도시들, 피난민들, 그리고 국제 지원군들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들. 어머니가 경험했을 그 시간을 상상해 보았어요. 한 코너에서는 외국 의료진들의 활동을 소개하는 특별 전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독일 적십자 간호사들의 사진도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세히 들여다보았지만 아쉽게도 어머니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어머니와 같은 사명감으로 먼 이국 땅에서 봉사했던 분들의 흔적을 볼 수 있어 감동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는 박물관 내 식당에서 비빔밥을 먹었습니다. 며칠 사이 한국 음식에 제법 익숙해졌어요. 식사를 마치고 박물관을 나서려는데 안내 데스크에 있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즐거운 관람 되셨나요? 혹시 다른 추천 장소가 필요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는 독일로 돌아가기 전 마지막 날이라고 말했어요.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 가지 팁을 알려주었습니다. 서울역 근처에 더 많은 유물 전시관이 있어요. 가보시면 좋아하실 거예요. 그분의 추천으로 오후에는 서울역사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었지만 서울이라는 도시의 변천사를 자세히 볼 수 있었어요. 전쟁 후 폐허에서 세계적인 대도시로 성장한 과정이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역 주변을 걸었어요. 현대적인 고층 빌딩 사이로 옛 서울 역사가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70년 전 어머니가 보았을 서울과 지금의 서울은 완전히 다르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계승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어 호텔로 돌아오는 길 마지막으로 남대문 시장을 들렀어요. 활기찬 시장 분위기를 만끽하며 기념품을 몇 가지 구입했습니다. 한 상인은 제가 독일에서 왔다는 것을 알고는
작은 선물까지 챙겨주셨어요. 한국의 좋은 기억 가지고 돌아가세요라는 말과 함께요. 호텔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며 지난 5일간의 여행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역사와 문화, 질서와 배려, 모든 게 조화를 이루는 도시 서울.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마음이 이제는 깊은 애정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엄마, 당신이 사랑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 여행을 시작할 때만 해도 한국은 그저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인 작은 나라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이제 제 마음속에는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두 번째 고향이라 부르셨던 그 마음이 이제는 제 안에서도 자라나고 있었어요. 독일 프라이부르크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한국에서의 경험이 마치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생각, 아시아에 대한 시각,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어요. 여행 사진을 정리하며 친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모두들 놀라워했어요. 엘리자베타, 얼굴이 달라 보여. 뭔가 밝아졌어. 한 친구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는 제가 설명하는 한국의 모습이 뉴스에서 보던 것과 너무 다르다며 의아해했어요.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한 나라를 판단할 수 없구나라는 대화가 오갔습니다. 지역 신문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 여행 이야기를 들었다며 칼럼을 써보지 않겠냐는 제안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이내 수락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내가 만난 한국이라는 제목으로 연재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졌던 편견, 실제로 경험한 모습, 그리고 그 과정에서 느낀 감정들을 솔직하게 담았어요. 놀랍게도 칼럼은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특히 어머니의 유언으로 시작된 여정이라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해요.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의 가족들로부터도 연락이 왔습니다. 그분들 중에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제 칼럼을 읽고 용기를 얻어 방문을 계획 중이라는 말씀도 들었습니다. 지역 도서관에서 한국 문화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도 받았어요. 처음엔 제가 뭘 알겠냐며 거절했지만 사서 보는 당신의 진솔한 경험이 중요한 거예요 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작은 강연이 이제는 원래 행사가 되었어요. 문화로 만나는 세계 여행이라는 시리즈의 첫 번째가 한국이었습니다. 강연을 준비하며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았어요. 한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 대해 공부할수록 더욱 매력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유산이 저를 새로운 세계로 인도하고 있었어요. 은퇴 후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제게 이것은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초등학교 아이가 길에서 저를 알아보고 다가왔어요. 도서관 강연에 부모님과 함께 왔었던 아이였습니다. 엘리자베타 할머니, 한국은 어떤 곳이에요? 순수한 눈으로 물어보는 아이에게 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가장 잘 대접해주는 품격 있는 나라란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의 사진을 바라보았어요. 엄마, 당신 덕분에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렸어요. 그리고 당신이 사랑했던 그 나라를 저도 사랑하게 되었어요.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감사와 행복의 눈물이었어요. 요즘은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조금씩 익히는 재미가 있어요. 내년에는 좀 더 길게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도시들도 가보고 싶어요. 특히 어머니가 일했던 부산의 야전병원터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부탁이 저에게 준 것은 단순한 여행 경험을 넘어 삶의 새로운 의미였습니다. 62세에 찾은 새로운 열정, 새로운 이해, 그리고 새로운 연결. 모두 어머니의 두 번째 고향에서 찾은 선물이었어요. 당신이 알지 못했던 진짜 한국, 누군가에겐 평생의 고향이 될 수 있습니다. 제 어머니처럼, 그리고 이제는 저처럼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어딘가에서
한국을 향한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들도 분명 저와 같은 따뜻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